자, 유엔 무대의 대북 압박 노력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선언했습니다. 북한 유엔 회의원국 자격 없다. 자, 우리 노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준 주 유엔 대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확인합니다. Past decade, the DPRK has persistently violated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the DPRK. Calls into question its qualification as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자, 김정봉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준 대사가 좀 영어로 얘기했습니다만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 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진 그 목적이 네. 바로 2차 대전 같은 그런 그 끔찍한 그 세계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유엔인데 네. 현재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세계 평화를 현재 여기기 때문에 네. 북한은 유엔 헌장을 위배했기 때문에 네. 유엔 회원국 자격이 없다. 그래서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정훈 편집위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4년차 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순간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그때 저 아주 쫄병 기자였는데요. 네. 저 때는 이제 우리가 북방 정책이라 그래서 네. 중국하고 러시아와 수교를 하면서 북한을 밀어붙일 때라서 네. 동시 가입을 하게 되면 남북 통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언으로 180도 전환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요. 유엔 헌장에는 침략 전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 장거리 미사일하고 핵을 만드는 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만 갖게 돼 있는 핵 보유를 어긴 거가 되고 침략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가 되고요. 유엔 헌장 제가 조문까지는 몇 쪽까지는 기억 못합니다. 거기에는 유엔 인권 선언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거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둘을 위반했기 때문에 유엔 회원 자격이 없다. 우리의 대대적인 외교 공세가 시작된 겁니다. 대북 압박의 하나였던 햇볕 정책 아니고, 자,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 진행되던 그 시점, 북한은 반대하던 유엔 동시가입 수용하면서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속마음 전혀 달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남북한이 통일된 다음에 네. 한일 국가로 유엔 가입된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고 네. 한국은 우리만이라도 네. 우리 자격이 되니까 네. 단독이라도 유엔 가입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중에는 자기들은 유엔 가입이 못 되고 네. 우리만 가입할 것 같으니까 91년도에 갑자기 네. 동시가입하겠다 해서 동시가입이 이루어지는 자, 겁니다. 북한이 이제 냉전이 깨지던 그 시절 대단한 불안감이 휩싸였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의 압박 정책에 굴복한 사례가 여러 있었습니다만 지금 웃고 있는 북한 대사의 모습이 굴복하는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북한의 유엔 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위성 발사라면서 평화적 우주 이용 개발권을 유엔 무대를 활용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평화적 위성 발사를 문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자의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 대응하여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를 지금 외교부 장관인데 유엔 무대에서 딱 저렇게 읽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평화적 우주 이용권이 있다는 거는 저 주장은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그런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올리는 기술은 스스로 개발하거나 네. 아니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가입한 회원국끼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는 못하는데 북한은 미가입국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지금까지 4차례 핵실험을 한 게 문제입니다. 네. 핵실험은 아까 말한 대로 유엔 안보리 P5만 갖게 되는데 자꾸 저걸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저게 평화적 이용이 아니다라는 게 유엔 대북 제재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건너뛰고 하는 게 저 이 부장의 큰 맹점입니다. 자, 그럼 여성한 변호사, 이제 예. 법률가시니까 유엔 무대에서 회원국인 북한을 쫓아내는 것, 본인은 뭐 결사 저항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의견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유엔 헌장에 유엔 가입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 가입 조건을 위반하면은 충분히 퇴출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그 북한이 유엔에서 만일 퇴출된다면은 그걸로써 유엔이 가하는 여러 가지 제재,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유엔에서의 표결권 이런 건 없겠지만은 유엔에서 가하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흩뜨린 국가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의무를 가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북한이 퇴출되더라도 북한이 계속적인 도발 행위 이런 걸 할 때 유엔 가입한 국가 전체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 중국이 전반적인 그 한반도나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 개발하고 실험하는 거 계속 TV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새롭게 미사일을 배치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네. 그 남사군도 등 그 네. 중국이 점유하고 있는 남중국해 설매 방공미사일, 즉 땅에서 하늘을 비행기를 쏠 수 있는 미사일을 지금 배치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저렇게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니까 미국의 비행기 이 근처 지나가지 마라. 영공 침해라고 우리가 간주하면 쏠 수도 있다는 협박이잖아요. 그런 아니, 사인이죠. 미국을 대놓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그리고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네요. 우선요, 저런 설미, 우리도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라 이런 주장들이 많았잖아요. 네. 거기 군대가 있으면 그 섬 자체가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경찰을 보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네. 우리 영토라. 근데 중국이 자기네 이런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런 무기를 배치하면요. 네. 국제적으로 인정이 안 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지금 시비를 걸고 있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제 남사군도 이제 서태평양입니다. 큰 태평양으로 보자면 서부의 태평양, 바로 이곳을 미국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미국하고 힘겨루기 하면서 북한 문제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남사군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만 라세남 계속 두 차례 반복해서 그 영해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 거죠. 그렇죠. 저 라세남이 이제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네. 7함대 소속이고 지금 모든 함정은요. 다른 나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를 주지 않으면서 무해 통항권이 있습니다. 지금 네. 12해리 영해일지라도 사전에 우리가 간다고 통보하고 무해 통항권을 행사하는 건데 네. 저거는 중국이 막을 수가 없죠. 참고로 과거 우리 그 노무현 정부 때 네. 우리 제주 해협을 북한 배들 상선이 지나갈 수 있다고 사실 우린 적성국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때 네. 국방부 장관 해군 출신 사람은 무해 통항권이 있다고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저희 흙 뿌리는 모습 보셨겠지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산호초 같은 섬을 계속 이렇게 인공적으로 흙을 뿌리면서 섬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저곳에 비행장도 만들고 환주로도 만들고 있는데 저런 도발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대단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북한을 향한 압박, 중국의 협조가 없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법안을 서명했는데 천상욱 차장, 네. 어떤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초강경 대북 제재를 담고 있는데요. 네.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이제 집권층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사용 자금을 차단하고 또 집권층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자금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 북한 광물 거래를 제재를 하고 또 네. 제재 범위는 제3국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북한을 돕는 제3국. 제3국이라면 사실 이제 중국도 들어가는데 네. 이제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사곤도로에 대한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네. 과연 대북 제재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월 12일 날 처음으로 하원에서 통과시킨 이후에 37일 만에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보통 미국의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과 비교하자면 대단히 빠른데, 자, 이럴 만큼 미국이 강한 압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이 동참할지 역시 저희가 한 달 내내 던지고 있는 같은 질문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모르죠. 그건 두고 봐야죠. 지금 중국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중국의 동북 삼성 중에 그 흑룡광성은 지금 마이너스 경제거든요. 네. 그다음에 감숙성도 마이너스 경제고 지금 네. 중국이 상당히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생각 분명하죠. 북한이 하고 있는 대외 거래 사실 모두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동참 않으면 직접 압박하겠다. 사드 배치 바로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국무부의 2인자 토니 블링컨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대외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네. 네, 현재 중국도 네. 국영기업도 있지만은 사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도 북한과 거래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한 일이 있으면 자기네 영업에서 굉장히 손실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북한과 거래를 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과 중국 간의 그 지하자금 거래라든가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하나 옛날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1차 남북 정상회담 할 때 5억 달러를 북한에 보냈죠.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달러 김대중 5억 대통령이 달러요. 갈 때 그때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그때 국정원이 했습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들 계좌를 이용해서 네. 그분들이 개설한 중국 계좌 이런 걸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중에 몇몇 분들은 제가 직접 만난 적이 있고. 아, 예.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최초에 한국에서 보낼 때는 어느 은행을 이용했는지 아세요? 산업은행 자금이 활용되지 않았습니까? 돈은 출처는 거긴지 몰라도 어느 루트냐 그걸 저 취재를 했더니 외환은행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실무자를 본부장을 만나 취재를 했는데 그분 얘기가 재밌더만요. 그 당시에 뭐 상업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었는데 그 은행에서 하루에 거래하는 외환은 2억 달러, 3억 달러인데 네. 외환은행은 외환 전문이니까 하루에 10억 달러가 합니다. 아하. 따라서 2억 달러씩, 2억 5천 달러씩 나눠서 하게 되면 별표가 안 난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가장 외환은행에서 조심했던 게 미국 재무부에서 테러 지원 국가나 마약 국가 하는 나라랑 거래하는 게 걸리면은 바로 제재받아서 외환은행은 미국하고 달러로 못하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국정원하고 그 당시 국정원장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속여서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 통해서 보냈다는 거를 제가 취재를 하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 하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게 2005년도가 돼갖고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서 돈 갖고 있다 걸렸죠. 네. 근데 그 돈의 소유권은 북한이죠. 네. 그 은행은 결국 그 미국의 재무성법에 따라서 망하게 됐는데 그 돈을 북한에 줘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마카오소에 있던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돈을 북한으로 돌려줄 때 어차피 그건 자기 거잖아요. 네. 줄 때 그때 이제 뱅크 오브 차이나 즉 중국은행이 중재를 하라고 미국이 권했어요. 네. 안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까지 안 한다는 건 이사회를 열어서 네. 은행장이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를 열어서 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이거 우리 손댔다가 네. 나중에 불법 테러 마약 자금에 손을 댄 중국 북한하고 거래했다 해서 미 재무상의 제재 방법은 망할 수 있다고 피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누가 중재했는가 하면 러시아 중앙은행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욕심이 있고 미국이 봐줄 것 같으니까 했는데 네. 그만큼 중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냅니다. 결코 중국 강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정훈 편집위원 전망처럼 과연 지금 같은 입장에서 과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정말 앞으로 한두 달, 어쩌면 올 상반기면 뚜렷한 갈래가 날 것 같습니다.